무역계약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과의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계약서에 기입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원칙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큰 아주 그 낭패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이것은 꼭 시험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무역 실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기에 이제 묘사되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 그것을 적용하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예측하지 못할 이제 그런 사태에 빠지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무역계약의 조건에서는 필수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품질의 어떤 그 조건, 어떠한 품질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선적의 시기, 언제 인도를 할 것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수량의 점검은 누가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살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영문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영어 조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뜻밖의 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영어로 표현되는 그러한 조항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라든지 계약 조건에 이제 그런 것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해박한 그 실무 지식을 이제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품질 조건을 줄 수 있는데 terms of quality. 품질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이제 상당히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물건이 이제 제작이 된 다음에 뭐 직접 바이어가 가가지고 그 물건을 일일이 다 검사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품질의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샘플. 그래서 견본에 의한 이제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TV를 만약에 수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셀러 측에서는 이러한 품질로서 이제 만들겠다 하고 견본을 제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바이어는 그 견본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품질 조건으로 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견본에 의한 매매, 그래서 sale by sample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샘플을 제시하고 그것으로서 품질 조건을 정할 때 거기에 표현되는 영문 조항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는 terms of quality 해가지고 땅땅 이렇게 찍고 거기에 어떤 조항들이 쭉 나열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뜻밖의 클레임을 당해서 아주 당혹한 경우를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영문 표현을 보게 되면, 자, 견본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 이러한 표현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해서 quality to be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up to samples,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sample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TV를 이렇게 견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브라운관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블랙이다. 색깔은 이제 블랙으로 하고, 뭐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매는 뭐 5도로 처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이것을 품질 조건에다가 견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 물건이 이쪽에 바이어에게 도착이 됐을 때 완전히 순수한 블랙이 아니고 약간의 그 흰색이 들어간 블랙에서 약간 빠지는 색깔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곡면이 뭐 4.95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그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바이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샘플하고 완전히 똑같다에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를 해봐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클레임을 걸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표현을 썼다가 이제 회사로서는 상당히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표현은 피해되겠다. 그래서 권장되는 표현은 대체로 견본과 비슷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한 99%, 95% 정도 이제 일치하는 것. 이런 것을 품질의 조건으로 내세워야지만이 나중에 융통성 있게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uality to be similar to samples, 그다음에 quality to be as for samples, quality about equal to sample. 그래서 대체로 견본과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융통성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시험에 상당히 빈출되는 부분이고,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를 잘 하고, 제가 이제 많이 우려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직장인들이 어떤 거 매매 계약서라든지 또는 이제 레터를 쓸 때 마구 막 뺏겨 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껴 쓰는 거는 좋지만은 그 베껴 쓰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뜻을 담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숙지를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뭐 영어 실력이 딸린다 그래서 마구잡이를 베껴 써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표에 의한 매매에서 sales by brand or trade mark 됐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소비자들이 그 품질에 대해서 이미 공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품질을 정하지 않아도 그 상표 자체, 브랜드만 가지고도 매매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부러운 그런 조건이 되겠는데, 나이키라든지 또는 코카콜라라든지, 베네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랑콤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 상표들, 그 상표만으로도 바로 품질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외 매매에서 sales by trade type or grade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물품의 구역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규약에 의해서 이제 통일되어 있다. 하면 그 통일된 규약에 만족하면 그것을 바로 매매의 조건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국외 매매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ISO 인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 ISO 인증을 받은 그러한 제품이라든지 또는 영국의 BBS, 한국의 KS 이러한 조건에 이제 맞게 되면 그것을 이제 품질의 조건으로 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규격의 매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에 의한 매매에서 sales by specification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운반하기도 이제 힘들고, 그리고 상당히 중량이 무겁고 큰 물건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그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보여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겠다 하는 설계도라든지 또는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가지고 품질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페시피케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설계도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물품을 제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성능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어떤 부품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그 성능이 더 뛰어나게 되고 또 성능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변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스펙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양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컴퓨터 얼마 주고 샀냐? 그러면 2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나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20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내가 바가지 쓴 것은 아닌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스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죠.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러 가게 되면은 컴퓨터 주인이 묻잖아요. 그죠? 상점 주인이 스펙은 뭘로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펙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얼마를 할 것이고, 메모리는 뭘로 할 것이고, CPU는 뭘로 정할 것인지, 그래픽 카드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명세가 되는데, 바로 어떠한 사양으로 컴퓨터를 조립하실 것입니까? 하고 이제 그걸 묻는 것이 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를 많이 장착하게 되면 또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조립품일 경우에는 완전히 확정된 가격이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그런 것, 그죠? 여기에 추가되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액세서리에서 성능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명세서의 매매, sales by specification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품에 의한 매매에서 sales by standard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자연의 기후,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물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주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어떤 해당 연도의 특정 표준 물품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하면은
제값을 받고 거기보다 이제 떨어지게 되면 값을 덜 받게 되는 조건, 그것이 바로 표준품의 sales by standa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추곡수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농가를 이제 보조해주기 위해서 그 쌀이라든지 기타 어떤 작물을 이제 수확을 할 시기가 되면은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수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등급을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등급이 만약에 뭐 2005년도에 생산된 뭐 진주 쌀을 하나의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삼는다 하게 되면 농민들이 이 쌀을 이제 제조를 했을 때 여기에 스탠다드로 정한 품질보다 높게 되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적게 받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등급을 정하게 되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추곡소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런 표준품에 의한 그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표준품에 의한 매매 중에서도 이제 평균 중등 품질을 해서 FAQ, Fair Average Quality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추곡소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금 바이어가 지금 내가 어떤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 또는 옥수수를 구매하고 싶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수확 시기는 한참 뒤니까 바로 이것은 앞으로의 그러한 그 물건을 거래할 것을 구입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선물 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판매 적격 품질에서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됐는데, 이것은 이제 그 외관상으로 이제 품질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매수인이 직접 그 물품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판매 적격 품질이 아닌지를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판매 적격 품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라든지 이제 냉동 어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류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고기가 이제 냉동이 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 신선도가 있고 멀쩡해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이 안에 그 내장 부분이 부패가 되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죠. 겉으로는 훌륭하지만은, 그죠. 이 안으로는 뭐 벌레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이 공간이 막 비어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건이 양육이 되었을 때, 그 매수인이 그 물품을, 이것이 판매가 적격한지 안 하는지를 이제 판정을 내려서 그것을, 거래의 조건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판매 적격 품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매 부적격, 제품이 이제 도착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품질의 그 부담은 바로 이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그 물품은 이제 판매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한 물품을 판매할 수 없을 때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당연히 그 셀러, 매도인이 전부 다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통 표준 품질을 해서 주로 이제 미국의 원면 거래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Usual Standard Quality에서 USQ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인검사기관이라든지 뭐 원면협회라든지 또는 어떤 그 식품위생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정한 어떤 표준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한 그런 표준 품질에 맞게 되면 그것을 거래계약의 품질 조건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바로 보통 표준 품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검 매매에서 Sales by Inspection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BWT 조건, 보세상고 인도 조건이나 COD 조건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인코텀스에서 이제 또 배우시게 되는데,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매매 계약을 셀러하고 이 바이어하고 체결을 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보내버립니다. 이 바이어의 국가로. 그래서 이것을 보세창고에 일단 반입을 하고 이것을 통관을 하지 않고 일단 그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 물품을 이제 장기간 보관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 쓰게 되면 만약 바이어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지금 금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전략 물자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물품을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앞으로 몇 달 뒤라든지 또는 1년 뒤라든지 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그 물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셀러가 바로 바이어의 나라에 있는 그 보시창고에다 물건을 이제 입고시켜가지고 그걸 판매 시기를 이제 적절하게 기다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판매 시장 개척으로서 자기 물건을 보시창고에 바로 입고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판매자를, 구입자를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물품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창고 인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제 BW 조건에는 항상 스테일비엘이 따라다닌다는 거. 스테일비엘. 이것도 참고적으로 적어두시고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OD 조건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 금이라든지 동시지급 조건인데, 금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떤 금의 함량, 그 순도에 따라서 뭐 99%나 또는 뭐 98%나 이거에 따라서 그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런 이 검사를 해보고, 인스펙트 해보고 그 품질이 어떤 그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거래계약의 어떤 품질 조건을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점검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검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게 이제 점검 매매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때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뭐 옷도 한번 입어도 보고, 그리고 이제 재단 상태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인스펙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점검을 해보고, 내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되면 대금을 치르고 이제 쇼핑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이제 결정 시기를 이렇게 둘 수 있는데, 물품의 결정 시기에는 크게 일반 상품과 곡물의 시기가 있죠. 일반 상품이라면 주로 이제 공산품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물품의 이제 선적 시기라는 것은 크게 또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 두 가지를 수 있는데, 바로 선적항에서 물건을 이렇게 실을 때, 그때 이 실을 당시에 품질이 합당하면 그것으로서 품질의 조건을 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적 품질 조건이 되고, 보통은 이제 그 수출자가 이제 자체 검사를 해가지고 품질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선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선적할 당시에 그 물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품질 조건의 시기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선 이렇게 이제 선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운송 도중에 이 물품에 이제 파손이 있었다든지 변질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매도인은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CFR 조건, 그다음에 CIF, FOB, 나중에 인코덤 다 배우시게 되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적 품질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품 매매의 그 FAQ,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은 뭐냐면은, 이렇게 선적항에서 왔을 때 그 물건이, 이렇게 목적항에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이 바이어 측에서 봤을 때, 또는 바이어 측이라기보다는 이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그 물품의 상태가 이것을 물건을 내려놓았을 때, 즉 양육을 하였을 때 그 물품이 판매 적격품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선적할 때부터 이 운송 기간까지의 모든 변질의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연히 이제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덤스에 나오는 이제 D텀스 조건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뭐 DQ라든지 DS라든지 DDU, DDP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우리 그 표준품의 매매에서 이제 GMQ 있었잖아요. 이제 판매 적격 품질 조건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그 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물품이 선적이 되어가지고 목적향 양육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바이어가 그것을 검사를 해보고 품질의 조건을 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판매 적격 품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에 다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의 이제 품질 조건을 이제 들 수 있게 되는데, 곡물은 크게 세 가지, 그래서 tail care, right terms, seed damage 이렇게 될 수 있는데, tail care라는 것은 이제 선적 품질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런던 곡물시장에서 적립된 곡물류 거래에 사용된 조건이다. 뭐 그냥 이렇게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ight terms라는 것은 호밀,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생산되지 않지만은 그 호밀 거래에 있어서 뭐 물품이 도착 시에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이 변상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양육품질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the catcher,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The catcher in the right field.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호밀밭에 파수꾼 하는 이제 그런 소설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이제 라이가 바로 호밀밭이다. 라이필드가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C damage에서 약어로는 이제 SD라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선적 품질 조건이지만 그 선적된 물품이 이제 운송돼 가지고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그 운송 도중에서 이제 변질된 것, 손상을 입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 그것이 바로 C damage가 되겠고, 그렇게 결국은 이것은 선적과 그다음에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절충이 된 그런 품질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운송 도중에 이제 그 변질이라든지 손상이 있게 된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보험사가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품질의 입증, 누가 그 품질이 매매 계약 조건에 합당한가를 판정할 것인가, 그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게 되면 선적 품질 조건 같은 거는 이것은 뭐 당연히 그 물품을 선적하는 매도인이 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육 품질의 조건은 바로 그 양육 품질에서 현품을 가지고 그것이 품질이 합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 품질 조건은 바로 매수인이 증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조건은 이제 끝났고, 그러면은 그 물품이 도착이 되었을 때 또는 대착되기 전에 그 물품의 수량, 그것은 또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기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즉 수량의 결정 시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아까 그 품질에 있어서 선적 품질 조건 그리고 양육 품질 조건하고 거기서 수량 조건만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적 수량 조건은 shipped quantity terms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선적항에 물품을 선적했을 때 그때 그 매매 계약 조건의 수량이 맞게 되면 그것으로서 매도인의 책임은 끝난다, 이것이요. 그래서 100개를 실었는데 그것이 목적항에 도착을 하였을 때 그것이 뭐 80개가 됐는지 70개가 됐는지 그런 것은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인커텀스의 FOB, CIF, 그다음에 뭐 CFR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육수량 조건, rent quantity terms, 이것도 이제 D terms에 다 해당이 되는데, 도착이 되었을 때 그 물건을 이제 카운트 해봤을 때 그 수량에 대한 그 증감에 대한 그 책임은 바로 어떻습니까? 그 매도인이 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도착이 되었을 때 개수가 다 맞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량 조건을 볼 수 있는데, 총 중량 조건, 그로스 웨이트 텀즈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카툰에 박스에 이렇게 싣게 되면은, 이 안에 TV 한 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TV의 무게도 있을 것이고, 이 TV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의 무게도 있겠죠. 그래서 TV가 만약에 10kg이다. 그리고 포장재가 0.5kg이다. 이렇게 했을 때 10.5kg이 전체 중량이 되겠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중량 요건에서 net weight terms 되는데, 이것은 포장지는 빼고 순수한 안에 그 물품의 무게, 바로 10kg만이 중량의 조건을 담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마다 이런 그 도량형 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도량형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선행적으로 이해를 해 두어야 되는데, 표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톤을 가지고도 우리는 보통 이제 1톤은 1000kg 이렇게 지금 도량형이 이제 통일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쓰게 된다. 그래서 그쪽에
프렌치 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영국에서 영국의 브리티시 톤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바로 롱톤이 돼가지고 1톤은 1016kg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1톤을 뭐 광물을 운반해 오기로 했다라든지, 또는 1톤의 어떤 물품을 매매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영국 측의 바이어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16이라는, 그죠? 0.016kg이 더 적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중량의 그 매매 계약 조건을 한국 측이 어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도량형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도량형을 정할 때 이것을 어느 나라 것을 할 것이냐, 어느 것에 도량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롱톤을 할 것인가, 숏톤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트톤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1톤은 몇 킬로그램, 그리고 몇 킬로그램은 또 파운드로 계산했을 때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종종 이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또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쓰지 않는 뭐 그로스, 뭐 다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외에서는 널리 쓰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셔야 되고, 또 의외로 또 이런 문제가 또 한두 번씩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부적 용인 조항, 그래서 모어얼레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모어얼레스. 그래서 이것의 머리 끝자를 따가지고 이제 ML 클로즈라고 그러죠.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과 부족 이렇게 되죠. 이거 다시 또 표현하면 여기서 이제 surplus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deficiency가 되죠.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냐면은 어떤 벌크 화물, 산적 화물, 그러니까 어떤 개별 그 포장지 안에 딱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용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무더기를 갖고 오는 물건들, 그러니까 어떤 곡물이라든지 또는 광물 같은 석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배에다가 이렇게 실어 오게 되는데, 대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광물을 놓고 위에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운송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100톤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운송 도중에 이것이 뭐 찢어져가지고 바람에 날려간다든지, 또는 실을 때, 이것이 100톤을 다 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찌끄레기가 남아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양육을 했을 때 다 뺐지만은 어느 정도의 잔량이 남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같은 거, 기름 같은 것도 역시 정류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선적하거나 양육을 하게 되니까 그 기름 속류관에 또 이제 찌꺼기가 남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밀가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산물로 왔을 때 이렇게 포대로 안 오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호스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쫙 빨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도 역시 이제 밑에 그 잔량 부분이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100톤이 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래서 어떤 개수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산물들, 벌크 카고, 이런 벌크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이 이제 도착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과부족을 용인하는데, 그것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용인을 해준다. 그래서 도착이 되었을 때 이것이 95톤이 된다든지 또는 105톤이 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카운트업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PDP-TV를 뭐 수출을 하는데, 또는 이제 수입을 하는데, PDP-TV 100대다. 그런데 이것이 도착이 되었을 때 95대밖에 도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TV 한 대에 뭐 1000만 원씩 하고 700~8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5대가 빠졌다. 근데 이것이 용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엄청난 그 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과부적 용인 조항 ML 클로즈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물건에는 절대 적용될 수 없고, 이렇게 무더기로 오게 되는 이러한 산물에서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서 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과부족 허용 조항을 한번 보게 되면, 5% more or less seller's op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선택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은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seller has the option of delivering or shipping 3% more or less on the contract quantity에서 계약서상의 수량에 대해서 3%의 그 과부족에 대해서는 바로 판매인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바로 이런 규정을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어레스 말고 또 다르게 이제 표현됐을 경우 신용장에 그 명시된 수량과 관련해 사용된 about이라든지 about 또는 circle 또는 approximately approximately, circle, abou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이제 모아레스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동 없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 circle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죠. 라틴어의 그 about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약경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전치사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주시고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more or less는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쪽에 about, circle, approximately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요거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적 조건을 할 때 거기에 선적 일자를 표시를 잘 해야 되는데 특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선적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적 일자를 잘못 명기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선적 일자를 어기게 돼가지고 특히 이제 신용장 거래 조건 같은 경우는 내고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 숫자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것에 대한 그 적응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적 기간의 이제 표시 방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약서상 선적기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선적식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hipment is made from 그래서 May to June 2005. 그래서 이거는 뭐 May 1st, 그 다음에 June 2nd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선적일자를 from May 1st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5월 1일자를 포함한 건지 아니면 5월 1일을 지나서 May 2nd부터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이 선적 날짜가 6월 2일까지 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월 2일 전에 June 1st 이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아주 그 낭패를 보게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선적일자를 나타낸 거죠. 이것은 바로 계약서상의 선적기를 명시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선적 시기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contract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그래서 30일 이내에 하는데 그 30일 이내라는 것은 바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날로부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29일이 될 수도 있고 적용하기에 따라서 그죠? 이것을 딱 포함을 했다라면은 30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계약일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이다 이렇게 되면은 29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그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이렇게 딱 못을 박지 않아요. 뭐 딜리버리 데이트 해가지고 shipment 데이트 해가지고 May 5th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해두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을 해두게 되면은 그때 그 선적을 하는 그 당시에 마침
그 항로를 이용해야 될 배가 없다든지, 또는 요 날짜까지 물품이 완전히 완성이 안 됐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 부킹에도 문제가 있고, 배를 예약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의 제조가 이때 딱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하루 이틀 정도의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적지 않고, 대부분 이제 on or about, 조금 이따 배우시게 되는 on or about,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당한 그 시간에 융통성을 두고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적 기간을 표현하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신용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바로 UCP, 신용장 통계주에서는 이런 전치사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하고 반드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적 기일에 to, until, till, from, by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일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from, by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nclude다. 그러니까 뭐 from July 10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것은 7월 10일 그 날짜를 포함해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after는 바로 그 날짜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after, 이것은 exclude. 여기에 같은 게 after, before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신용장은 오픈은 바로 계약일로부터 언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after date of contract 이렇게 되면은 아까 within 30 days 있잖아요. 그죠? 30일 이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지금 exclude 되니까, 제외가 되니까, 결국은, 만약에, September, 자, 계약일이 September 10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September 10은 제외가 되고, September 11th부터 그 날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before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before September 10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September 9th. 그때가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 날짜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shipments shall be effect during first half May 2003.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초순, 중순, 상순, 뭐 이런 거, 초순, 중순, 하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을 이제 규정을 할 때, 바로, the first half, 그러면 그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second half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면, 그것은 15일부터 해당되는 그 월의 마지막 말일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beginning, middle, end, 이렇게 되면, 초순, 중순, 하순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을 1일부터 10일, 그리고 11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20일부터 말일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어떤 그 선적일자를 정했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없이 막연하게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promptly,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뭐 가능하면 빨리, 뭐 즉시 선적하라. 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선적일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용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on or about이 있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more or less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on or about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양 단일에 이제 5일씩을 포함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 양 단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5일 전후까지의 기간 내에 선적되는 걸로 간주한다. 하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만약에 선적 일자를 on or about October 15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5일, 이쪽으로 플러스 5일 이렇게 해가지고
15일 포함한다 했으니까, 그럼 14가 되겠죠? 14, 13, 12, 11, 10. 이렇게 되죠? 1, 2, 3, 4, 5. 그 다음에, 16, 17, 18, 19,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단을 포함해서 이제 5일이라 하지만 포함해서 10일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카운트를 해보면 바로 11일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혼동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온과 오버트 할 때 카운트하는 것은 10일이 아니고 바로 11일이 된다는 거 혼동 없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or 1 month, for 6 months에서 선적의 일자가 한 달 이내에 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해서 for 1 month 하게 되면은 신용장의 그 개설일이 기산일의 초일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신용장을 이제 개설한 날짜가 만약에 September 7th다 이렇게 되면 그 조건이 for 1 month라고 했다. 그럼 그날부터 이렇게 신용장을 오픈한 9월 7일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30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For 6 months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on or before라는 것은 on, 딱 그 날짜 또는 그 전 날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혼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atest shipping date에서 가장 빠른 선적일 또는 not later than에서 뭐뭐보다는 늦지 않게 not later than은 바로 이제 by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 그죠? 이날 딱 하든가 아니면은 그보다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선적일이 이렇게 on or before September 7th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면 그것은 바로 넘지는 않게 9월 7일은 넘지 않고 5일 정도의 이제 융통성이 있게 되는데 그날 정확하게 September 7일 날 하든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넘지 않게 그 전에 선적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융통성은 이제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September 7th에서 그 날짜에 딱 싫든지 아니면 그 전에 싫든지 좌우지간 not later than이라는 것이죠. 이 날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특히 그 on or about하고 on or before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오게 되는데 분할 선적과 환적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partial 어떻게 되는데 자, 만약에 텔레비 100대를 TV 100대를 어느 날짜에 이제 선적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 오지 않고 만약에 50대만 먼저 오고 나중에 또 20대 오고 그다음에 30대 오고 그렇게 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떤 그 판매전략에 상당히 그 차질이 오겠죠.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 매매 계약서에 약정이 된 대로 바로 선적이 돼서 전량이 다 오는 것을 원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partial shipment라는 것은 바로 전량이 다 오지 않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누어서 선적이 되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partial shipment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부킹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100대를 실으려고 했는데 이미 이 배에 그 날짜로 가는 그 배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 꽉 차가지고 실으려고 보니까 50대밖에는 못 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0대를 먼저 싣고 다음 항차에 또 나머지 50개를 싣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70대밖에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70대를 먼저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가 완성돼가지고 나머지 30대를 다음 항차에 또 싣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partial shipment가 되는데 그래서 신용장을 오픈할 때 보면은 partial shipment 난이 있고 이렇게 네모칸이 있죠. 그래서 allowed 그 다음에 또 not allowed 이런 난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신용장 오픈을 그 어플리컨트가 신용장 개설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탁 표시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 분할 선적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죠.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이 이렇게 분할 선적돼서 선적이 됐다. 그러면 그 신용장은 산하증권은 이제 무효가 돼가지고
수출 대금을 이제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신용장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빈 칸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러한 칸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 allowed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제 UCP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동일한 항해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운송서류는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다른 선적일자,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성지를 표시하고 있더라도 분할 선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부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광양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목포가 있다. 이렇게 예, 가정을 해봤을 때 테레비 100대를 생산하는데 여기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 선적항은 부산항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오사카로 이제 간다. 목격항이 이렇고 선적항은 부산이다. 그래서 이 TV 100대를 실는데 여기서 20대, 여기서 30대, 부산에서 50대 이렇게 싣게 된다면 처음에 이 배가 목포에서 20개 싣고 보고 광양에 들렸다. 그래서 30개 싣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50개 실었다. 그리고 이렇게 출항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분할 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처음에 선적항에서 이것이 출발할 때는 전량 100개가 다 실려가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설령 분할 선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량이 동일한 선적지에서 선적이 되고 그것이 동일한 목적지로 간다면 그것은 분할 선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환적이 있게 되는데 트랜시먼트. 이것은 물건이 어떤 그 직항로를 가는 도중에 있어서 한 번 양육이 되었다가 그리고 또 재선적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환적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물품이 출항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대만으로 간다. 타이베이로 가는 그런 물건이다. 근데 이렇게 바로 대만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홍콩에 홍콩에 일단 이 배에 있는 물건이 내려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대만으로 간다. 또는 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물건이 바로 대만으로 가지 않고 홍콩에 물건이 일단 내려졌다가 다시 또 선적이 돼가지고 대만을 향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적항에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에 옮기시는 것을 이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마찬가지게 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홍콩으로 가는 물건이다. 근데 부산항에서 상해로 갔단 말이에요. 상해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열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홍콩으로 갔다. 그럼 이거 전부 다 환적이 되고 또 이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UCP의 규정을 이제 보시면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환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전 해양 운송이 단일 및 동일한 선화증권에 커버되어 있으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고 표시한 선화증권을 수리한다. 되는데 신용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트랜시먼트 해가지고 allowed, not allowed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면 not allowed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이렇게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환적을 한다. 이것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 그러니까 직항로로 바로 가지 않고 홍콩에서 한번 양육이 되었다가 다시 선적이 될 것이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화증권에 즉 비엘상에 이렇게 그러한 의도가 있더라고 intended라고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이제 수주자가 선적을 하고 나서 비엘을 이제 그 매입은행에 제시를 해가지고 기타 이제 선적서를 제시해가지고 이제 수출 대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은행에서 그것을 매입을 할 때 또는 추심은행 나중에 이제 신용장 이제 발행은행이 그러한 대금을 지급을 할 때 이러한 선화증권은 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레신에 선적되고 그것이 선화증권으로 입증되어 있는 한 은행은 선화증권을 수리한다. 다만 전 해양운송은 단일 및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해서 커버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 환적이 절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not allowed에 표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물품이 컨테이너로 운반이 되고 레션으로 운반이 된다면 비록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선화증권은 허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옛날에 그 재래선 같은 경우는 물품을 갑판 위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양육이 되고 또 선적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물품에 어떤 손상이 오거나 또는 이제 개수에 있어서 어떤 증감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금지가 되었는데 이 컨테이너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컨테이너는 안에 이제 물품을 적재를 하고 완전히 이제 봉인을 해가지고 개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양육하거나 선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물품에 손상될 확률이 현저히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복합운송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이제 복합운송의 그 활성화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산항에서 상해로 가고 홍콩에서 대만을 가든지 간에 그것이 컨테이너 또는 레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의 BL, 한 장의 BL로 그러한 구간이 전부 다 커버가 된다면 그런 것은 바로 이제 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선사, 동일한 선화증권에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배의 밑창 부분에 이렇게, 개폐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열리죠. 열려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바로, 이렇게, 운반이 되죠. 이 배 밑창으로, 선실 바닥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바로 운행을 해가지고 선실 바닥에 그것이 딱 그 자동차가 이제 고정이 되니까 훨씬 그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부산에서 자동차 싣고 갔다가 상해에서 그 물건을 내려가지고 자동차가 운행을 해가지고 다시 홍콩에 어떤 선적항에서 이렇게 다시 또 이런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 물품에 손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레시션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배에 실린 것 이것을 다 허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레시션에는 또 우리 바지선이 있죠, 바지선. 그 동력장치가 이제 뒤에 있고, 이렇게 뗏목처럼 생긴 배.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모래도 싣고, 뭐 석탄도 싣고, 이런 이제 배가 있는데, 그게 바지선이라고 그러죠. 이 레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바지선이 밑에다가 선실이나 밑창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선택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지선하고 물품하고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재래선 운송일 때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바로 컨테이너, 레시션을 운반하는 이런 복합 운송에서는, 비록 시험장에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부 선적이 이렇게 되는데, 인스트루먼트, 시먼트. 이것은 파셜 시먼트하고 이제 같은 개념인데 정확하게 다른 것은 파셜 시먼트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량을 실어야 되는데 못 실는 것이고 인스트루먼트 시먼트는 할부 선적에서 원래 그 매매 계약성에 그렇게 분할해서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할부 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100대를 선적을 하는데 이것을 뭐 9월 10일 날 50대를 싣고 그 다음에 15일 날 10대를 싣고 20일 날 15대를 실어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적을 하기로 처음에 약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분할 선적이다. 그래서 분할 선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 역시 수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죠? 매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신용장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이것은 허용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왔는데, 2차까지는 물건이 이 전화 때 딱 왔어요. 그런데, 3차 오는 물건이 20일 날 그 물건이 선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25일에 선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해당 부분, 3회 부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4, 5, 6, 7에도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린다. 그리고 설령 네 번째에 약정된 25일을 지켜서 선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용장의 그 규정을 보게 되면 할부 부분이 당해 할부 부분을
위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그 신용장은 당해 할부 부분 및 그 이후에 모든 할부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에서도 할부 선적에 대한 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